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문화를 밝힌 환단고기 단군세기편을 보면 단군 왕검께서 내려주신 8대 강령 가운데 충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를 낳으신 분은 부모요.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하여야 능히 상제님을 경배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정신이 온 나라에 퍼져나가면 충효가 되나니 너희가 이러한 도를 몸으로 잘 익히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먼저 벗어나 살 수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고시대부터 효가 인륜의 근본임을 강조해왔고 충과 효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인륜의 근본을 회복하는 첫걸음이라 여겨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몸소 충효를 실천했던 성웅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이순신 리더십 전문가이신 임원빈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리더십 열풍이라고 할 만큼 리더십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린 유치원생들까지 리더십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조직이 성장하고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순신의 리더십이 왜 다시 중요하게 부상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 리더십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테크닉, 네. 리더십의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런 역량을 지니고 그야말로 이 사회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어떤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식, 가치지향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리더는 자기 자신보다는 조직 공동체나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래서 고결한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리더 이순신이 그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실력도 갖추셨고 역사의식, 고결한 인격. 아마 그래서 이 시대에 특히 이순신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강의 기대됩니다. 그럼 이순신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18년 전에 이순신 그 전설을 읽으면서 장계나 일기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명량해전 정도에서만 우리가 함선 척수가 열세였지 나머지 해전에서는 전부 우리 함선 척수가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연구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순신에 대한 연구 시각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순신이 위대한 것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러분 어느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협지의 주인공은 어떻게 싸워요?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어떻게 싸워요? 일당백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소설 속의 가공의 인물이고 이순신이라는 분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임진왜란 7년여 전쟁을 치른 분이고 그 해전에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일당백하는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다? 그 모든 해전을 전부 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돼도 이제 너무나 큰 그 잘못된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순신의 리더십,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가 되려면 도대체
이순신으로부터 뭘 배워야 될까 이런 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순신이 위대한 이유,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과 싸워 승리했기 때문일까? 한마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위대한 장수입니까? 1대 10으로 싸워 이긴 장수가 훌륭한 위대한 장수입니까? 10대 1로 싸워 이긴 장수가 훌륭한 장수입니까? 아예 뭐 이겼으면 다 훌륭한 거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그냥 늘 생각에 소설 같은 무협지 같은 일당백하는 그런 리더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어느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어느 분이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임 교수는 말이야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이순신을 폄하하는 거야? 1대 10으로 싸워 이긴 게 훌륭한 거지 10대 1로 싸워 이긴다 그러면 나도 이기겠네. 그게 뭐가 훌륭한 거야? 황당하죠 좀.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제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믿고요. 꼭 경전을 동원을 해야 믿는데 그럼 뭐 경전 한번 보죠. 뭐. 자 여기 한번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훌륭한 장수의 조건 손자병법 균형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고지 소위 선전자는 승어 이승자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뭐 해석은 안 해놨는데 옛날에 이른바 싸움을 잘하는 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울이 바꿀력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 시울 이자입니다. 쉬운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진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쉬운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래요. 여러분 1대 10이 쉬운 승리입니까? 10대 1이 쉬운 승리입니까? 당연히 10대 1, 100대 1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쉬운 승리죠. 그러므로 선전자지 승리하는 싸움을 진짜 잘하는 자의 승리는 무지명이요 무용공이라 지혜롭다는 이름도 없고 용맹스럽다는 공도 없다.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이 뭐 그거 뭐 10대 1로 만들어 싸웠다면 뭐 나도 이기는 거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병법의 대가 손자가 볼 때는 그게 진짜 위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길래 저 리더는 싸우기 직전까지 저렇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리더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순신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무협지 주인공처럼 싸워 이긴 분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싸우신 분이란 말이죠. 이순신이란 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분 굉장히 철두철미한 분이고요. 지는 전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질 것 같은 전투에 나가라고 그러면 그게 임금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거절한 분이 이순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유년 2월 달에 이분이 삼도 수군 통제사 한 5년 동안 하시다가 파직이 되는데 그 파직의 이유가 뭐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부산 쪽으로 출동해서 가등청정이 잡아라. 이게 임금 선조의 밀명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걸 거절했어요. 왜? 뭐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 가등청정이를 잡으러 부산포로 공격하는 것은 마치 화약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다. 왜? 거기를 부산을 가려면 거기 이제 여러분 그 부산 근방에 가덕도, 뭐 안골포, 웅천 이런 그 외성들이 있는데 이 수로를 통과를 해야 돼. 얘네들을 제거를 안 하고 부산으로 공격해 갔을 때 얘네들이 나와서 뒤를 이렇게 포위를 하면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고요. 그다음에 출동을 하러 갔는데 그 당시 배는 뭐 20, 30m밖에 안 돼요. 판옥선 크다고 하지만 작은 배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으면 섬이나 포구에 정박해야 되는데 그 당시 포구와 섬이 전부 다 일본군이 장악한 장악 지역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파죽됐죠. 다시 통제사가 된 원균은 7천량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위대한 역사적 실존 리더 이순신을 마치 무협지 주인공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 인물로 되돌이켜서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싸웠길래 임진왜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40여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을까? 아마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전문성, 역량, 실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리더십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텐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분야가 전문성, 능력, 실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리더십 이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실력입니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조직 공동체에 대한 직무 지식이 없이는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기본입니다. 자, 이순신의 리더로서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병법에 국한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법, 전쟁 승리의 원리, 전쟁 승리의 법칙. 전쟁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원칙이나 원리를 따를 때 이기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어떤 전쟁 승리의 원칙을 적용시켜서 승리했을까? 그건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그래서 대개 한 7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 적을 공격하라.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유리한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지형의 이점을 10분 활용하라.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만반의 준비 태세는 승리의 기초이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에 싸워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순신 병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저는 이겨놓고 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을 벌여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힘센 나라가 이깁니다. 힘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범위를 좀 좁혀서라도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열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쟁 국면에서는 전투 국면에서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이순신은 일당백한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전에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춰 놓고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워서 승리한 분이다. 이게 진짜 리더로서의 어떤 역량을 가진 실력을 갖춘 그런 내용이 아닐까. 병법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라는 건데, 여러분 부산포에서 거제도까지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일본 장악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포진해 있는 일본의 함선을 다 넓은 바다로 끄집어내면 500척에서 1,500척, 평균 800척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우리 조선의 함선 세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 거북선, 판옥선 합쳐가지고 80척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선의 함선이 훨씬 무기체계나 이런 면에서 앞서 있다 하더라도 넓은 바다에서 700척과 70척이 싸운다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자, 그런데 실제 전투하는 국면을 가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통합된 반면 일본 수군 함대 세력은 분산되어서 노략질하다가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조선 수군을 만나서 축차적으로 깨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문제입니다. 나는 통합된 상태에서, 적은 분산된 상태에서 해전이 벌어지려면 나는 적을 알되 적은 나를 몰라야 돼요. 나도 적을 알고 통합되고 적도 나를 알아서 통합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신은 언제나 통합된 세력으로, 기본적으로 조선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수군은 움직일 때 가용한 전 함선 세력이 다 움직여요.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경상 우수영, 보통 3도 수군이 같이 통합돼서 움직이는데 임진년 임진왜란 첫해 4번의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차 출동, 여기에 이제 보면 옥포해전, 하포해전, 적진포해전, 쇠해전이 있어요. 쇠해전이. 여기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함선의 척수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선 수군 함선 세력, 일본 수군 함선 세력입니다. 우리 몇 척이에요? 91척. 일본 수군 30여 척. 옥포해전 91대 30이에요. 우리가 3배가 많아요. 물론 뭐 배 크기 문제가 있지만. 자, 하포해전은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맞죠? 전체적으로는 일본 함대가 훨씬 많은데 해전이 벌어지는 국면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리더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차 출동 한번 보세요. 2차 출동 때 네 번의 해전이 있어요. 사천해전, 거북선이 처음으로 참전했다라고 하는 해전입니다.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네 번의 해전이 있는데 사천해전 몇 대 몇이에요? 26대 13. 당포해전은 26대 21. 최초로 비슷해. 26대 21. 결과는 우리 함선은 단 한 척도 손상이 없는 반면 일본 함선은 21척 모조리 격파가 돼요. 이런 걸 보면 이게 단순한 척수의 비교가 문제가 아니라 전함 군함 함선 한 척당 질적 전투력 전투 역량 측면도 일본 함선보다 훨씬 질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당황포해전 51대 26. 율포해전 51대 7. 이건 뭐 잽도 안 되는 거죠. 자, 최초로 이제 제3차 출동 때 전투함 숫자가 우리가 적죠. 우리는 58척이고 일본 함선은 73척이에요. 자, 그런데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배는 단 한 척도 손상이 없는 반면 일본 함대는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및 납포가 됩니다. 거의 전멸당했어요. 그러나 일본 측 기록을 보면 한산해전 때 동원된 조선 함대의 함선 척수, 거북선 3척, 판옥선 55척, 이게 이제 전투함 58척이죠. 플러스 지원선 50척, 지원선 이건 작은 배입니다. 시중드는 배인데 어쨌든 시중드는 배 50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총 동원된 척수는 몇 척? 108척. 척수면에서도 결코 우리가 열세가 아닌데 이 이전까지 이제 이순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우리를 열세한 상황으로 만들고 일본은 많다라는 걸 자꾸만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이제 펼쳐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 4차 출동. 이게 육해, 통쾌, 상쾌한 해전입니다. 이게요. 가용한 조선, 수군 모든 함선 세력을 지금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일본군 침략의 본거지인 부산포를 향해서 간 거예요. 166척이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배가 아무리 뭐 2, 30m밖에 안 되는 작은 배라 하지만 여러분 바다에 166척이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새카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포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 지금 뭐 몇 척 있죠? 장림포 6척, 화중금이 5척, 다대포 8척, 서평포 9척, 2척, 4척. 부산포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만난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그런 일본 수군 함대죠. 이게 지금 166척을 보고 싸울 맛이 나겠어요? 보자마자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 쫓아가서 배 깨트리고요. 미처 도망가지 못한 병사들 활 쏴가지고 사살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포를 딱 들어갔더니 470여 척이 부산포 포구에 쫙 정박해 있는 겁니다. 부산포 해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한산해전에서 전멸에 가까운 패배 보고를 받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고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조선수군 만나면 해전하지 말고 회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랬죠. 예, 조선수군 함대 166척이 지금 지네들 침략 본거지를 쳐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바다로 못 나오고 포구에다가 배 정박해놓고 전부 육지로 끼어 올라가서 육지에 진지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포도 쏘고 총도 쏘고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들락날락 하면서 공격을 하고 얘네는 육지에 올라가서 공격을 하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해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수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반증해 준 해전이 지금 이 부산포 해전입니다. 자기네들 본거지를 들어갔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100여 척을 깨트립니다. 자, 두 번째, 적의 지휘선이나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이순신은 해전이 벌어지면 주로 적의 지휘선을 식별해가지고 거기에 거북선을 투입시켜가지고 개전 초기에 지휘선을 격파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지휘관을 사살을 합니다.
그리고 물에 떨어진 지휘관을 끄집어내서 목을 쳐서 효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전 초기에 지휘선 지휘관이 이렇게 이제 격파가 되고 사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 체계가 마비가 되고 사기가 땅에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일제히 전진해서 한포 포격전을 벌이고 하는데 이때 거북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주력함에 화력을 집중하라. 여러분 한산해전 때 우리가 이순신 장군께서 썼던 진영법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객진. 이거 다 알잖아요. 이순신, 거북선, 하객진. 하객진이 뭘까? 하객진이.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서 조선 수군을 공략해 들어오는 일본 수군을 기다리고 있다가 날개처럼 쏴서 에워싸서 선두 2, 3척에 이 화포를 화력을 총통을 집중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산해전 때 보여진 하객진, 제가 볼 때는 근대 한포 포격전의 효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당시에 이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볼 때 포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선수에 많이 있습니까? 현측에 많이 있습니까? 예? 선수에는 거북선 1문, 판옥선은 한 1, 2문, 2문, 현측에는 거북선은 6개의 포구가 있어요. 판옥선은 그거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한 8개 이상 설치 포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 조선수군 판옥선 거북선의 함장님이라면 적을 공격할 때 내가 포격을 가해야 되는데 선수가 적을 보는 게 효율적입니까? 현측이 적을 보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렇죠? 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나의 현측이 적을 보면서 기동을 해야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력을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객진은 그런 거죠. 일본 애들은 한포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등선 백병 전술. 일본 수군의 해전 전술은 원거리에서는 활이나 조총을 쏘다가 가까이 와서 상대편 배에 기어올라 가서 이제 칼싸움을 벌이는 게 이제 주 전술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날개처럼 펴서 이쪽에 3척, 이쪽에 3척, 6척만 하더라도 여기 뭐 8문 정도가 포가 현측에 있다 그러면 6, 8, 48, 48문에서 선두에 공격해 들어오는 애들을 2, 3척에 이렇게 화력을 집중하면 일시에 격파가 되잖아요. 이순신이 보낸 장계를 보면 일시에 하객진을 펼쳐서 선두 2, 3척을 일시에 격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구경 애들은 아마 그 격파되는 걸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조선 수군들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일제히 전진하면서 판옥선에서 포격전을 벌이고 활을 가지고 사살을 하고 화공법을 통해서 불을 태우는 이런 전술을 구사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싸울 장소와 시간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라. 전쟁에서 이기려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주동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 피동에 빠지지 말고. 야, 여러분 해전을 지금 벌이는데 내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야? 주도권을 뺏긴 거야? 어떻게 알까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장소가 내가 선택한 장소에서 싸우는가 아니면 적이 선택한 장소에서 싸우는가 이걸 판별하면 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주도권을 뺏겼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진왜란 해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해전이 세 해전이에요. 한산해전, 명량해전, 마지막 노량해전. 그런데 이 중요한 세 해전에서 해전 장소를 택한 분이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웠어요. 한산해전도 그렇고 명량해전도 그렇고 마지막 노량해전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산해전 상황도입니다. 한산해전이 벌어지기 전날 저녁에 일본 함대가 견내량에 70여 척이 정박해 있었어요. 조선수군은 당포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기상 상태도 안 좋고 날도 저물어서 당포에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 먹고 있는데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천손이라는 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견내량 근처에서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는 마라톤을 해서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통제사님, 장군님, 저 견내량에 일본 함선 7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한산해전은 시작부터 조선수군에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수군은 전날 저녁에 일본 함대의 존재를 알았는데 반해 일본 수군은 당포에서 조선수군이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하루 저녁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산해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50여 척이고 우리는 일본은 70여 척이니까 우리가 열세하고 불리하다? 아니에요. 이순신은 한산해전을 하기에 앞서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순신이 고민한 건 이길까 질까가 아니에요. 이순신이 고민한 것은 저 배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다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렇게 손실을 주려면 빈 배만 깨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타고 있는 병사들을 살상을 시켜야 전투력이 손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임진년 첫해 이제 조선 수군한테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가 불리하면 포구에다 대고 육지로 도망을 가요,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 견내량에 있는 일본 수군을 공략할 경우에 싸우다 불리하면 포구에다 배를 대고 육지로 도망가면 피마만 깨트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순신이 이 견내량으로부터 이렇게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해내는 거죠. 판옥선 5-6척을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약을 올려서 쭉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산도 넓은 바다에서 여기서 싸우다가 이제 불리하게 되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가까이 뭐가 있어요? 한산도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산도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당시 한산도는 무인도입니다. 글리 도망가 봐야 내버려둬도 굶어 죽는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서 싸운 이 해전이 한산해전, 한산도 대첩,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이순신도 이 한산해전은 사실은 조선 수군과 일본 정예 수군과의 한판 승부예요. 이게 일본 한산해전 때 동원된 일본 왁기 작가 야스하루라고 하는 일본 지휘관이 이제 지휘하는 이 일본 함대는 일본 수군 가운데 가장 훈련이 잘 된 정예 수군 부대거든요. 이 부대가 이제 한산도에서 깨진 거죠. 이런 정예 수군 부대조차도 이렇게 한산도 앞 넓은 바다에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 자신이 없으면 넓은 데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뭐 싸움 자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너 임마 운동장으로 나와, 한번 붙어? 운동장으로 나와, 넓은 데로 나오라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산해전은 그런 해전이에요. 진짜 자신이 있었던 해전. 그리고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거의 다 전멸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천하의 이순신도 13척을 가지고 133척과 싸워야 하는, 실제로는 300여 척이 이제 조선 수군을 추적을 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넓은 데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한산해전처럼 13척을 가지고 넓은 데서 싸우면 13척이 133척 아니라 뭐 300여 척 아니라 133척이라도 그렇지, 넓은 데서 싸우면 아무리 우리 무기체계가 막강하다 한들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죠. 제가 볼 땐 져요.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나는 1대1로는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합기도도 배워서 자신 있는데, 뭐 깡패가 한 10명이 쫓아와요. 그러면 넓은 데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남성분들 얘기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좁은 데로. 어디? 좁은 데 상징적으로 있잖아. 좁은 데. 골목길. 골목길로 가야 돼요. 명량해전 승리 요인의 1번, 골목길 논리입니다. 자, 이순신이 이 회령포에서 10여 척을 이제 수습을 해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이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건데 뒤에는 200~300여 척의 일본 함대가 지금 따라와요. 그리고 아니 7천량 해전에서 전멸당했는데 조선 함대가 아직도 있단 말이야? 아니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에 임명됐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일본 수군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정찰대를 편성해가지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어란포에서 공격받고요. 진도 벽파진에서 또 공격을 받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리더 이순신이 이제 이렇게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이분이 고민한 게 뭐겠어요? 어디서 싸워야 승산이 있을까? 넓은 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장소가 명량입니다. 명량의 좁은 물목을 택한 거예요. 자, 이 명량의 좁은 물목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이순신이 이제 명량해전 벌어지기 하루 전에 이제 정보 보고를 받고는 이 진도에 있다가 이제 그 명량의 좁은 물목을 빠져나가서 우수영으로 진을 옮겨요. 근데 그 이튿날 정확하게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왜 명량의 좁은 물목을 해전 장소로 택했을까? 이순신이 명량해전 발발 하루 전날 휘하 지휘관 참모들을 다 마놓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명량의 물목을 해전 장소로 왜 택한 줄 아십니까? 병법에 일부 당경이면 족구 천부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천 사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골목길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 명량의 물목은 뭐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한 200몇 미터 되지만 안에 배가 통과할 수 있는 데는 한 150m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이제 명량해전 당일날 133척이 명량의 물목을 빠져나와서 이제 이 조선수군을 공략하려고 하는 건데, 이순신 생각은 얘네들이 쳐들어올 때 출동을 해서 명량의 물목 바깥에서 우리는 명량의 물목을 틀어막는 거예요. 13척이 동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진을 하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133대 13으로 우리가 10대 1로 열세예요. 그런데 명량의 물목이 좁기 때문에 얘네들이 133척이 그냥 한꺼번에 왕 못 와요. 종대로 와야 돼.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개 5열 내지 6열 종대로밖에 못 와. 자, 그러면 맨 앞에 13척이 딱 틀어막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133대 13으로 우리가 10대 1의 열세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맨 앞에는 13대 5 또는 13대 6으로 수적으로도 우리가 분리할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명량해전 승리 요인의 1번이에요. 명량의 좁은 물목, 13척밖에 안 되는 조선 수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300여 척이나 되는 일본 수군에게는 가장 불리한 장소예요. 왜? 300여 척 아니라 500여 척이라 하더라도 명량의 좁은 물목에서는 한꺼번에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제 13척을 일본 수군 함대 31척이 에워싸고 이제 해전이 벌어지는데 저 뒤에 있는 애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뚱멀뚱. 앞에 있는 애들이 까지면 언제 내 차례가 오나.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뭐예요? 어찌됐든 아무리 열세한 상황에서도 싸우는 구체적인 국면에서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이기는 겁니다. 병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전라 좌수사 이순신의 본영은 여수입니다. 여수. 여기가 이제 초대 통제영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이순신은 여수에 있지 않고 임진년 첫 해부터 거의 출동을 해가지고 거제도 그 한산도 근방에 가서 작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한산도에 조선수군 전진기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남해의 바닷길을 막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바닷길을 막음으로 인해서 곡창인 호남이 보존이 됐고, 여러분 호남은 임진년부터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군들이 호남을 공략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곡창인 호남이 보존이 됐고, 곡창인 호남이 보존됨으로 인해서 조선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쟁, 이게 물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국력이 결국은 군사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됐다고요? 저 평양까지 진격한 소수행장 부대가 보급로가 막히니까 그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에서 이 수군의 굉장히 큰 전략적 효과고 전략적 가치입니다. 해전을 벌여서 몇십 척, 몇백 척 깬 것보다 이런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보급로인 이 해상, 바다를 차단한 이것이야말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 할 역할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지도 한번 보시죠. 자, 한산도가 어딘가. 여러분, 일본군이 이제 평양에 있는 소수행장 부대한테 보급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면 남해를 통해서 서해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남해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섬이 거제도입니다. 그럼 거제도를 가운데 두고 이제 통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안쪽 견내량 쪽으로 가는 내해, 견내량으로 가는 내해 해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옥포조선소 쪽으로 돌아가는 외해 해로가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한산도는 바로 거제도 바로 뒤에서 양쪽의 길목 해로를 딱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조선수군이 한산도에 전쟁기지를 설치하고 남해 제해권을 장악을 했고, 이것이 임진왜란을 전환시키는, 임진왜란을 일본군의 공세로부터 일본군이 남해 연안으로 철수를 해서 외성을 쌓고
수세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 조선수군이 한산도에서 남해의 바닷길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1593년 괴사년입니다. 전투함이 96척인데 정보를 수집하는 탐망선이 106척이에요. 이런 정보 수집하는 탐망선을 쫙 풀어서 일본 수군이 어떻게 있는지, 지상군의 일본은 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여러분 1597년 명량해전 벌어지는 당시에도 보면 우리에게 익숙히 알려진 명량해전 척수가 전투함 뭐 12척, 13척 그러잖아요. 13척이 맞습니다. 자료상으로. 자, 그런데 명량해전에서도 전투함 13척, 정보를 수집하는 탐망선 32척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회령포로부터 이렇게 후퇴하면서 뒤에 32척의 정보선, 정보를 수집하는 배를 깔아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육지 쪽으로 지상군 정찰부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선수군은 쫙 후퇴를 하면서 뒤에 탐망선 정찰부대를 깔아놓고 일본 애들이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손바닥 보듯 보면서 이제 가신 거죠, 이분이. 자, 명량해전 이 날짜를 예측하는 것도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명량해전 벌어지기 이틀 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군관, 탐망군관 임준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정보 보고를 합니다. 통대사님, 지금 명량의 입구인 어란포에 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 선발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보 보고를 받고 이순신이 그 우수영 쪽에 있는 피난민들을 빨리 도망가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에 있던 우리 이제 조선 수군도 이렇게 출동 준비를 해가지고 명량의 물목을 빠져나가서 우수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옮긴 그 이튿날 정확하게 일본 수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 어떤 커뮤니케이션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수준에서는 이분이 어떻게 정보를 정확히 수집을 했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작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지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이순신은 언제나 우세한 상황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해전을 펼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순신, 위대한 리더 이순신의 실력을 이제 확인해 본 거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변화 혁신형 리더십. 혁신 또 혁신하라. 이게 이제 참 요즘 뭐 화두지요. 변해야 살죠, 우리가. 자, 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시기는 굉장히 빨리 변해요. 어떤 시기는 굉장히 느리게 변해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떤 분야는 굉장히 빨리 가요. 어떤 분야는 지금도 굉장히 천천히 변해요. 빨리 변하는 IT가 대표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신이 없죠.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무기 체계, 세계 무기 체계 발달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신은 칼이나 활이나 창을 위주로 하는 재래식 무기로부터 화약 무기로 전환하는 일대 전환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가. 이런 시기에 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고 그것을 자기화하지 못한 문명이나 국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시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순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북선, 하객진 이런 거 아닙니까? 거북선. 이게 뭐예요? 일본 수군 해전의 전술의 장단점, 조선 수군이 하고 있는 해전 전술의 장단점을 정확히 모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품이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거북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거북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북선을 왜 만드는 거예요? 아니 판옥선이 있는데 한포 포격전을 벌이는 판옥선이 있는데 무슨 뭐 거북선을 뭐 만들었대? 그게 큰 역할을 했대? 어떤 역할을 한 거야? 왜 만든 거야?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자, 한포 포격전을 구사하는 판옥선,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뭘까요? 예? 이 판옥선에 있는 천자총통, 천자총통의 경우는 피사체 대장군전 이런 걸 넣고 쏘면은 한 800m, 1000m 나가요. 그런데 20-30m밖에 안 되는 일본 함선을 1000m 밖에서 쏴서 맞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택도 없죠. 100m는요. 저희들이 만들어서 쏴봤더니 100m도 택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명중률이 높아질까요?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명중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서 쓰면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쓰면. 근데 여러분 당시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50 내지 60m였대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해전 전술이 뭐냐? 무조건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붙어서 백병전을 벌이는 게 이놈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이 포격전을 벌일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혹시 불반탄이라도 생기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 당신은 포를 한번 요즘처럼 자동포가 아니잖아요. 한번 빵 쏘고 나면 다시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화약 넣고 강목 제이고 또 넣고 피사체 넣고 쏠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분 5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건 뭐예요? 무방비에 아무 대책이 없어. 그 당시 그런 상황에서 배에 기어 올라가지고 칼싸움 벌이면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한테 다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야. 이순신의 고민이 뭐야? 이게 거북선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순신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쏴서 명중률도 높이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 병사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을까? 이게 여러분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거북선이에요. 거북선은 해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돌격을 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적의 지휘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거의 10m 정도까지 접근을 해서 용의 입으로부터 현자철화를 빵 쏩니다. 이거는 인명 살상용 탄환이에요. 조란탄, 조란환 그러는 겁니다. 천수각을 향해서 쏩니다. 일본 지휘관이 거주하는. 대개 그 주변에 많은 전사들이 병사들이 살상이 되죠. 그 다음에 부딪히기 전에 옆으로 선회를 합니다. 거북선 옆에 6개의 포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포를 쏘는데 10m 이내입니다. 빡 쏘면 다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거의 다 맞죠. 자, 이제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불발탄이 발생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쏜살같이 와가지고 거북선에 올라와가지고 백병전을 벌이면 다 죽어.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얘 뭐 한 거예요? 거북 등 모양의 뚜껑을 덮어서 백병전을 벌이려고 하는 일본 애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겨울로 오더라도 활동을 못하도록 위에 뭘 꼽았어요? 칼과 쇠못을 꼽고 위에 거적대기를 덮었어요. 이게 여러분 거북선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요즘 리더십 그러면 가장 강조되는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는요 조선이라는 나라 양반, 상민, 산업공상 뭐 해가지고 신분 차별사예요. 지금보다 훨씬 권위주의적인 그런 종적인 사회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상당히 대화, 소통 이런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게 지금 일기 내용인데 한번 몇 개 보십시오. 식후에 충청수사, 정걸, 이홍명, 광양현감, 어영담이 와서 종일토록 군사일을 이야기하였다. 아침 후에 우수사 뭐 누가 와서 의논하는 차에 가리포도 오고 경상 우수사도 와서 의논했다. 순천도 오고 누가 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늦게 19 장수들과 함께 모여 이야기하였다. 이게 이제 일기니까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분은 늘 밑에 있는 지휘관 참모들하고 전술을 토의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빛을 발휘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그러면 맨날 싸워서 이기는 이순신, 무협지 주인공 같은 이순신 이런 이순신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성과 창출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리더 이순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조선조 최대의 국난을 극복한 어마어마한 성과를 창출했죠. 그러나 성과 창출만 가지고 이순신이 위대한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순신에게 있어서 도대체 임진왜란은 어떤 의미의 전쟁인가? 정의의 전쟁입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침략을 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보고 이순신이 임진년 초기부터 하늘에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정의를 이렇게 묵살시키는 이런 침략자 무리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철저히 응징하는 거냐?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하늘의 한 맹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분이 일본인에 대해서 일본군에 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노량해전은요 안 해도 되는 해전이었었는지도 모릅니다. 노량해전 다른 울산부터 다른 전선에서는 대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철군 명령이 내려지자 대개 퇴로를 다 열어주고 다 갑니다. 그런데 이순신한테 봉쇄당한 순천의 소서행장 부대만 못 돌아가고 맥혀 있는 거예요. 명나라 장수들이 다 뇌물받고 다 풀어주려고 해요. 이순신과 함께했던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도 뇌물받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거를 이순신이 다 잡습니다. 도독, 당신 여기에 왜 왔냐?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 이런 명분하에 벌어진 전쟁이 이 임진왜란이고 당신 여기 왜 왔냐? 명나라 황제에 반역한 반역자 토벌 반역자들을 토벌하러 온 정벌군 대장이 뇌물을 받고 길을 열어준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질린 도덕이 이순신의 이러한 논리에 승복을 하고요. 이분도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 유정이라고 하는 명나라 동료 장수, 이분이 뇌물 먹고 안 싸우니까 배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유정 나쁜 놈아, 나는 차라리 순천의 귀신이 될 망정 의리상 적을 놓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마지막으로 벌인 해전이 노량해전이고, 노량해전에서 우리의 리더 이순신이 순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량해전은 마지막 해전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이 조선이 이순신이 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에 상당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의식이나 가치의식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런 해전이거든요.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성과 창출 중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조직체에서 민관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가 되려면 그 성과 속에는 반드시 가치의식, 역사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성취한 이 성과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이거를 리더들은 고민해야 돼요. 과거에는 한두 사람의 리더가 역사를 좌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선진 인류 국가 대한민국은 한두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순신 같은 이러한 역사의식, 가치지향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에나 나오는 거죠. 다섯 번째, 인격의 리더십이다. 이순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원균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져요. 왜 그럴까요? 고결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겠습니까? 뭐 사전적으로 정의하려면 어렵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인격이 뭐겠습니까? 나를 넘어서, 나의 무한한 욕구를 넘어서 언제나 백성과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인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동물들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순신이 평소에 자신보다는 항상 나라와 백성과 임금을 생각하는 이 마음에 주변에 기라성 같은 전문성을 가진 이런 지휘관 참모들이 감복을 받아서 이순신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합니다. 이순신이 혼자 북치고 장구친 게 아니잖아요. 거북선 나대용과 만들었고요. 정보 가져오는 사람, 보급을 책임진 사람, 판옥선 만드는 사람, 무기체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너지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순신, 고결한 인격이 있었다는 거죠. 비단 지휘관 참모뿐만이 아닙니다. 이순신 주변에는 의병, 승병,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이 조선의 민관군의 전투력을 통합시키는 중심에 있었다. 이순신의 고결한 인격이 조선을 구했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32세에 이제 묵과에 합격을 하고 관계에 진입을 해서 54세에 돌아가시니까 22년 동안 관직 생활을 하시는데, 이 22년 관직 생활 동안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 참 화려하죠. 이런 고난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조선시대 파직도 잘 됐는데 복직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민관군 어디든 한 번 잘못하면 완아웃이야. 재기불능이야, 재기불능. 여러분, 백의종군 하는데 백의종군도 굉장히 선의의 처벌이에요. 이거는 파직하고 달라요. 파직은 끝나는 겁니다. 백의종군은 뭐냐? 백의종군 직책과 계급 없이 이렇게 군문에 종사하다가 미션을 받아서 공을 세우면 다시 관직을 회생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재를 중시 여기는 선의의 처벌입니다. 이게 백의종군이.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까 살펴봤던 그런 좌우명대로 살았던 이순신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면, 관료로 뭐 민간 기업에서 살고 있다면 과연 진급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조선시대 이 시대에는 이렇게 3번의 파직과 2번의 백의종군을 당했지만 결국은 필요한 때 다시 살아나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직책을 부여받아서 이순신이라는 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20% 다 발휘하고 돌아가신 분, 이것도 일종의 반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은 행운합니다.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순신 뒤에 엄청난 백이 있었습니다. 백. 요즘 백 부정적인 의미죠. 백 그러면 뭡니까? 이게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순신을 뒤에서 서포트해준 이 후원자들은 그런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백이 아니에요. 이분 뒤에 있는 이 이순신을 도와준 유성룡, 이원익, 이항복 등등등 이런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유교를 이념으로 삼고 교육 체계를 만들고 유교 지상주의, 도덕 지상주의, 충효 지상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이런 건전한 조선의 관료들, 문과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이 건전한 조선의 관료들이 이순신을 도와줬습니다. 이게 이순신 후원 세력들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순신 생태계라고 합니다. 위대한 리더 이순신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인류 사회에서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이순신이 고난을 당했고 나름대로 시련의 관료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분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직책을 부여받아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분 주변에 이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나름대로의 건전한 조선의 관료 생태계가 살아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진 인류 사회가 되려면 이순신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 기업이나 관이나 군이나 여러 조직 공동체에서 이순신처럼 전문성과 역사의식, 고결한 인격을 지닌 이런 리더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비칠 수 있는 사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됐느냐? 아직 안 됐거든요. 자, 여러분, 이순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닮고 싶은 한국적 리더의 표상입니다. 저는 이순신처럼 나름대로의 실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창출한 리더를 유능한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가 되려면 여기에 가치의식, 역사의식, 여기에 고결한 인격 가치를 갖추어야 위대한 리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은 한국적 리더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순신과 같은 이런 리더가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전성무패한 신화 이면에는 탁월한 군사 전문성과 고결한 인품에 기초한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이순신의 리더십에는 충효를 하나로 보는 신교의 가치관과 정의를 실천하는 역사의식이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처럼 이순신과 같은 리더가 많이 발굴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청객분들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바랍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서 조금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위대한 리더 이순신에 대한 내용들이 그동안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리더십이 화두인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정립된 리더십 이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순신 리더십을 좀 체계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대학생, 민간군의 리더들한테 이순신의 리더십을 올바르게 제대로 교육을 전파를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이런 영웅의 도략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길 가요국중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